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파리 연쇄 테러 여파에 유럽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며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6일 유로 달러 환율은 1.07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이는 약 6개월 반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달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12월 추가 부양책 실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지속해왔는데 이번 파리 테러로 지정학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유로화 약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는 엔화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1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0.74로 집계됐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기록인 마이너스 11.36을 약간 웃돌았지만 전망치인 마이너스 6.0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이 지수는 4개월 연속 위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지수는 미국 뉴욕주 및 뉴저지 북부, 코네티컷 남부 지역 제조업 경기를 나타냅니다. 0을 기준으로 이를 상회하면 경기 확장을, 하회하면 경기 위축을 뜻합니다. 지난달 유로존 연간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유럽 통계청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확정치가 전년 대비 0.1% 상승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나온 예비치 0%와 전월 기록인 0.1% 하락을 모두 웃도는 수치입니다. 10월 물가는 가까스로 반등했지만 22의 물가 목표치인 2%를 한참 밑돌고 있어서 시장의 추가 부양책 기대를 꺾을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프랑스의 시리아 공급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와 석유 수출국 기구의 생산량 감소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1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배럴당 1달러, 2.5% 오른 41.7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 역시 9센트 0.2% 상승한 44.5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오펙에 따르면 10월 원유 생산량은 전월 대비 하루 12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또한 프랑스가 지난 15일 시리아의 IS 본거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면서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누그러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내각부는 올해 3분기 일본 GDP 성장률 잠정치가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나온 전망치 마이너스 0.1%보다 부진한 결과입니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마이너스 0.8%를 기록해 전망치 마이너스 0.2%보다 훨씬 악화됐으며 2분기 성장률 수정치인 마이너스 0.7%에도 못 미쳤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우려에 악화된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끌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의 박진영입니다. 주말에 있었던 파리 테러의 글로벌 증시 우려했던 것처럼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미국은 오히려 반등했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피해국인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중국도 어제 위안화의 SDR 편입 기대감이 테러 공포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히려 유럽과 상대적으로 좀 먼 편인 우리 국내 증시가 이 테러 불안감에 급격하게 위축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를 지지하는 모멘텀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뉴욕 3대 지수 간밤에 일제히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1.38%, S&P 500 지수는 1.5% 가까이 상승했고요. 나스닥도 1.5%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테러 영향으로 여행과 항공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주가 급등한 것이 지수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급락한 데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건 역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부진하게 발표됐던 제조업 지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호텔 체인 메리어트가 스타우드를 14조 원에 인수하는 대형 M&A 소식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주요 증시 예상보다는 잠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러 피해를 입은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올랐고요. 피해국인 프랑스조차도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영국 지수 0.46%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0.05% 올랐습니다. 프랑스 캐크 지수는 0.0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 전체적으로 에너지주가 호조세를 보였지만 여행 관련주는 테러로 인해서 부진했습니다. 테러 여파로 유로화 역시 약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마감 상황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아시아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홍콩과 대만은 테러 여파로 하락세를 보였지만요. 중국은 테러 충격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당초에 EU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서 이 테러로 인한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어제 상해종합지수는 0.73% 오르면서 3,60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전까지 하락세 보이던 중국 증시는 오후 들어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이 선전지수는 무려 2%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주말 새 나왔던 IMF의 위안화 SDR 편입 가능성이 투자 심리를 이끌었는데요. SDR 편입이 된다는 것, 바로 국제 통화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 통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이 증시 잘 오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니케이 지수는 1%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역시 파리 테러로 인한 하락 영향도 있었지만요. 그보다는 어제 발표됐던 일본의 이 3분기 GDP가 두 분기 연속으로 감소한 것에 조금 더 영향을 받았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이 글로벌 어떤 시장보다도 파리 테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외적인 변수에 좀 많이 취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코스피는 1.53% 하락하면서 194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30포인트나 내렸고요. 코스닥은 1.69%나 하락하면서 65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양시장 어제 급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에 개인의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낙폭을 조금은 줄여가나 싶더니 다시금 오후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락폭을 다시금 키워나갔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조금 불안감을 보이던 우리 증시가 프랑스 테러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조금 더 조정을 깊게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되는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더해 3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기업들이 실적 부진을 발표한 건 역시 이 시장 하락에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업종들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어제 테러 영향으로 여행주와 항공주들이 유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게 오르면서 1171원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글로벌 시장의 파리 테러 영향이 크지 않았습니다. 어제 깊은 조정을 받았던 우리 시장, 이런 흐름에 힘입어서 오늘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국내 시장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발생했던 프랑스 파리 테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이 전일 생각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1%씩 올랐고요. 유럽 증시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피해국인 프랑스도 많이 하락하기보다는 약보한 마감했고 중국 증시도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이 전일 글로벌 증시 조금 더 자세한 리뷰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네, 우리 박한컷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요즘 이렇게 열받는 일이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 연말을 앞두고 좀 있어야 되는데 속상하고 짜증나는 그런 일만 연일 벌어지는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일은 몰려온다고 했나요? 자, 그렇지 않아도 국내 시장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감, 고통을 받고 계실 텐데요. 제가 3대 악재라는 말씀 드렸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안감, 여기에다가 대주주 요건 완화에 따른 일부 큰손 세력들의 매도. 그렇지 않아도 국내 시장 진짜 어깨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터졌죠. 지난 주말 전 세계를 경악화했던 다시 무차별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제가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지지하는 당이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죠? 무슨 증권방송에 나와가지고 정치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제 방송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시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증시의 호재성 재료, 다시 말해서 증시를 올리는 역할을 하시는 분 다 우리 편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제가 싫어하는 다른 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지하는 당이 증권당이다 하는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요즘 제 당의 기준으로 본다면 미운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은요, 여러분, 선행지표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절기상으로 입동이 겨울을 알리는 입동이 왔다고 해서 바로 추위가 시작되는 건 아니죠. 입동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입동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쵸, 그렇게 강추위는 조금 더 지나야 옵니다. 그것처럼 준비하는 기간을 줍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최근의 급락은 오히려 기회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저도 여러분과 같이 어제 밤잠 설치면서 지켜봤고요. 오늘 새벽에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도 지켜봤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이죠. 자, 프랑스 테러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 종합지수가 1%대 이상의 급등을 실현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237포인트가 상승했죠. 17,483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시장도 56포인트가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4,984포인트로 이제 5,000포인트, 대망의 5,000포인트 재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테러로 인해서 오히려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3%대 급등을 보이면서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경제지표도 발표가 됐죠. 뉴욕주 11월 제조업 지수가 4개월 연속 위축됐다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뉴욕 증시는 다소의 소강면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도 뉴욕에서는 굵직굵직한 한 이슈들이 나옵니다. 가장 큰 것이 뭐냐면 18일 날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됩니다. 이 회의록에서 과연 12월 달에 연준에서 미국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의 여부, 그 가시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18일이죠. 내일이죠. 미국 시간은 내일 모레,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발표되는 18일에 발표되는 FOMC 회의록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19일부터 이 연준의 이사회에 등록돼 있는 이 연방은행 총재들의 연설이 계속됩니다. 19일에는 데니스 로카드 애틀란타 연준 총재가 연설을 하고요. 20일에는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방은행 총재들이 계속해서 연설을 함으로써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조언을 얻으려고 하죠. 그 팁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준 총재들의 연설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뉴욕 증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세계 경기에 대한 불안감, 여기에다가 불나서 테러에 따른 이런 내외생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급변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종합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면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욕 증시도 이제 뭔가 좀 변화의 국면, 전환의 국면에 다시 한번 직면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화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장대 양봉입니다. 전일의 음봉을 모두 잡아먹는 장대 양봉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제가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다는 가로 횡선을 거드렸죠. 이것이 17,700포인트입니다. 어제 종가가 17,483포인트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200포인트 추가 상승한다면 역시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장대 양보노 1%대 이상의 급등을 실현했지만 그러나 급락에 따른 아직은 반등의 국면이다. 상승 전환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런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뉴욕 증시는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유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은 실질적인 당사국이죠. 근데 어찌 보면 참 유럽은 묘합니다. 뭐가 묘하냐? 금융위기를 겪었던 유럽이요. 그쵸? 남부 유럽을 필두로 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3, 4년 전부터. 아직까지 그것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뉴욕 증시에 이어서 유럽 증시도, 오늘 새벽에 끝난 유럽 증시도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유럽 증시의 모습을 보면은요, 아시아 증시 약세, 그리고 불란서의 테러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강세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물론, 테러 당사국인 프랑스는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조정 폭이 0.08%입니다. 조정받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오히려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강보합 0.05%가 상승했고요. 영국은 0.46%, 영국이 제법 큰 폭의 상승을 보였죠. 그러니까 유럽 증시는 불란서 테러로 인한 영향은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독일 닥스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자스트의 모습을 보면 역시 미국 증시와 비슷한 모습이에요. 기조 자체는 상승 기조입니다. 상승 기조에 따른 조정인데 이 조정이 좀 더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항선을 적용했던 그 화면에 보시면 저항선을 제시해드렸던 것이 11,000포인트입니다.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보고 계시는 것이. 그러면 오늘 종가가 상승해서 1,713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한 300포인트 정도 내외를 남겨놓고 있죠. 그때까지 물량소 과정 거쳐야 됩니다. 아래 거래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록색 막대기. 거래량이 어때요? 감소하고 있죠. 조정받을 때 거래가 감소하는 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주가가 상승하면 거래가 증가돼야 되는데,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독일 닥스 지수의 모습은 상승을 했지만 어때?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그러니까 시장에 적극적인 참여자들이 들어왔다기보다는 자율적인 반등 이상의 의미를 아직은 부여하기는 어려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옆에 자막에다 써놨죠. 재차 상승 전환을 위한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미국과 유럽 증시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예, 다소의 기간 조정, 재차 상승 전환을 위한 에너지 확충 과정, 이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에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이 저는 그나마 그래도 위안을 주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계 증시가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데 그나마도 향후 연말 증시, 그래도 산타렐리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국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중국 시장은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과 유럽보다 먼저 끝났죠. 이미 어제 오후장에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 중국 시장의 반등이 미국과 유럽의 막판 반등을 이끌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결론부터 볼까요? 중국 시장 차트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해종합지수거든요. 반등권 정확한 상승, 제가 이렇게 자막에 표시했죠. 상승 기조다 이거죠. 예, 이미 상해종합지수는 선진국 시장이 상승할 때 지난 8월 말부터 9월, 10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3중 바닥, 4중 바닥을 다져놓은 상태입니다. 정확한 반등권 시점에서 반등을 하는. 그러면 잠시 후 우리나라 시간은 10시 30분부터 열리는 중국 시장은 오히려 상승폭을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중국은요, 어제 상승한 가장 큰 이유가 프랑스 테러, 여기에다가 중국 정부 당국이 신용융자를 억제하겠다, 신용을 더 이상 늘려주지 않겠다는 악재성 재료를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것은 역시 중국 정부 당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발표됐던 SDR이죠. 특별 인출권이 사실상 확정됐다. 물론 IMF에서 이달 말일날 30일날 이사회를 엽니다. 여기서 중국 위안화의 특별 인출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지만 이미 그 전에 상정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의 통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미 중국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해종합지수 차트에서 보다시피 이미 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모습이다. 오히려 중국 시장은 상승 기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도
해외 증시의 모습으로 본다면 국내 시장은 금일장에서 좀 더 전망은 밝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글로벌 시장 리뷰 아주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생각보다 견조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오히려 우리 국내 증시는 많이 흔들렸는데요. 이 미국의 금리 인상 불안감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까지 발생하며 악재가 겹쳤습니다. 이 전일 국내 증시 자세한 리뷰에 더해서요. 이 급락은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일 급락 어떻게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오늘 반등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이 자세한 이야기, 투자 전략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참 국내 증시 이건 뭐 동네 북도 아니고요. 국내 투자자들 어떻게 보면은 좀 안쓰럽고 저도 국내 투자자들을 상담하고 있는 증권맨의 한 사람입니다만 증권시장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만 참 안타깝고 서럽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뭐 동네 북이죠. 완전히 속상한 이름 지나가다 한 달씩 툭툭 때리는. 국내 증시는 우리나라 시장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지 않아도 내적인 문제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거는 외적인 문제가 그대로 우리나라 시장에 직격탄이 되는, 소위 말해서 천수답 시장의 장세를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저도 속상합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푸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현재 상황을 좀 더 능동적으로 객관적으로 주시하고 분석하면서 이 시장을 그렇죠 헤쳐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위기는 기회라는 우리 진리가 주시장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 급락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시장. 앞에 모두에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상존하는 가운데 프랑스 테러로 인해서 투자 심력은 더욱더 위축되는, 어제 30포인트가 넘는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급락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1950선대가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급락에 따른 반등 국면이 지상되고 있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도 어때요? 반등을 줬죠. 그래서 국내 시장은 아침 시초가부터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지난주에도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상승은 어때요? 매도해서 현금을 좀 비축할 필요는 있겠지만 하락할 때 쫓아가면서 매도하지는 마라. 이 조정의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맥시멈 지선 라인이 어디냐면 1930에서 1950포인트 라인이 지선대, 이미 지선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코스피장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려고 보는데 투개 파락이라는 빨간 자막을 치면서 원을 그려드리고 그 안에 동그란, 그러니까 빨간색과 노란색이 합치니까 약간 분홍색이 되네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두 개를 해놨어요. 그리고 화살표를 두 개를 딱 그 동그란 원 안에 제시해드렸는데, 예, 어제 그저께 개파락, 그리고 어제 개파락, 두 번의 개파락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은 30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는 모르겠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하죠. 어쨌든 세 번 하락하면 반전이 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세 번 개파락하면 반등을 준다는 이게 사케다 씨가, 일본의 전설적인 투자자였던 사케다 씨가 만드는 법칙인데 국내 시장은 투갭이라는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그죠? 국내 시장은 두 번의 개파락하면은 반등을 줍니다.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두 번의 갭 상승을 하면 그 다음에는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 상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내 시장 금일장 반등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 제가 네모난 박스로 파랗게 쳐놨습니다. 보조지표죠. 침체권에 이미 지불을 했습니다. 침체권에 들어오면 최소한 매도 국면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매수할지 여부는 판단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미 반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매도는 잦은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노란색 그 직사각형으로 전략을 제시해드렸죠.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다. 하락시 매도는 자제다. 지난주도 하락시 매도는 자제했는데 당연하겠죠. 그리고 단기 매수도 고려할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 외국인의 매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게 세계 정시가 불안하면은 이 큰손 세력들이라든지 거대 외국인 투자가들은 안전자산으로 투자하죠. 안전자산이 뭡니까? 예, 선진국 시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 5일간, 일주일간, 거래일수 일주일이죠. 5일간 국내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권 안에 드는 상위 종목을 1조 1천억 매도했어요. 근데 평균 매도는 1조 원이 안 돼요. 5일 동안 외국인이 9천억대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평균 매도량보다 대형주, 우리나라의 대표주를 더 많이 매도했다는 겁니다.
이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이탈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원달러 환율 정황이죠. 그렇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정황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매도할 것이냐, 아니면 매도하지 않고 매수로 돌아설 것이냐, 아니면 관망할 것이냐, 우리가 기준점으로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어제 환율 동향이 급등했어요. 갭상승하면서. 차트, 이게 주식시장 차트라면 와, 너무나 좋은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죠. 근데 이 원달러 환율 동향이 이렇게 생기면 안 됩니다. 반대로 생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렇잖아도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 와중에 국내 시장이 원달러 시장이 환율이 급등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환차손도 나타납니다. 이 환율 시장의 불안감이 최대의 증시의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의 상승 여파로 인해서 도움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 상승 출발합니다만 이 환율 시장도 체크해보면서 상승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율 시장의 안정화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시장 투자 전략,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하락한다면 당연히 단기 매수권이나 매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하기에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단기 매매로 대응하는 전략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 종목을 압축시키고 슬림화시키는, 옥석을 가리는 그런 전략이 오되고 있다. 그렇잖아도 어려운데 옥석 가리기는 더 어렵겠죠? 그러면 초보 투자자분들은 지금 어때요? 좀 더 관망하면서 쉬는 이런 전략도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일단 우리 시장 급락했었고 글로벌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은 조금 반등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매수 관심주로는 오늘 어떤 걸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매수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그 타이밍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에 3번에 나눠서 매수하라는 3중 분할 매수 타이밍을 제시해드렸죠. 오늘은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매수한다면 시초가 근처에서 매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2시 이후로 넘기든가. 오늘은 2번에. 왜 그럴까요? 지금 많은 투자들이 한번 매수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켜보고서 매수하려니까 시초가에서 확 올라가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하려면 시초가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오전장은 쉬시면서 오후 2시 이후에 종가 공략을 하든지 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옥석을 가리자는 말씀 드렸죠? 자, 매수 관심 좀 한번 살펴보죠.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종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여전히 부담입니다. 큰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힘들어요. 네. 그 큰 종목 끌고 갈 수 있는 시장의 에너지가 지금 우리 없죠. 그래서 좀 가벼운, 현재 시장 주도들로 대두되고 있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여전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미약품이 끌면서 한미약품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서 나머지 종근당이라든지 그렇죠? 유한양행이라든지 일항약품이라든지 또 메디포스트,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이 있겠죠.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화학, 그렇죠?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농심, 남해화학 이런 종목군들이 농약, 화학, 비료 같은 화학주,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화학주들, 그리고 연말 배당 메리트 있고 신사업 기대주가 있는 자산주들이 있죠. 솔직히 말해서 최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산주 많이 말씀드렸더니 KCC, 농심, 오리온, 효성, 두산 이런 거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드렸는데, 아니 여기다가 두산은 면세점 이번에 그 사업권을 획득했죠. 그래서 어제장에서 크게 상승하는 약세장 속에서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사업 기대주에서 면세점 관련주들, 자산주들 역시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 특별히 추가한다면, 자, 이 IS 테러 가능가 주도했던, 프랑스 테러를 주도했던 것이 IS라는 것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을 포함한 프랑스가 아주 적극 나섰죠. 이 연합군이 이 IS 본거지를 집중 포격을 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러해서 테러 보급 공격에 관련된 방산주들, 그리고 유가 관련주들, 원재다 관련주들도 하나의 테마를 형성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요런 종목을 중심으로 한 어떤 짧게 끊어지는 단기 매매 전략으로 공략하심이 지금은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시장 반등할 수는 있지만 일단 오전에는 조금 더 보시면서 오후장의 시장을 대응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 이 다양한 업종과 종목까지 아주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 시장 전략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야간 선물 마감 상황을 통해서 오늘장 시초가 예상해보고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물 옵션 전략가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야간 선물 마감 상황과 먼저 특징부터 짚어주시죠. 어제 야간 선물 시장이 굉장히 매일 좋았죠. 어제 야간 선물 지수 종가는 242.85, 전일 정규시장 대비로 약 1.95 올랐고요. 지수 대비로 말씀드리면 약 0.81% 정도 올랐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약 92계약 정도를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의 일단은 뭐 많은 프로그램 매수는 아니지만 일단은 100계약 정도를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간은 약 4계약 정도를 매도를 보였고요. 일단 여기서 가장 큰 특징적인 것, 전일 대비해서 베이시스가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약 플러스 3.48 정도의 베이시스의 어떤 효과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도 제가 방송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콘덴코와 베이시스의 그런 모습들이 현물과 선물 시장의 격차가 좀 많이 커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콘덴코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선물보다는 일단은 현물 시장의 기조가 좀 크게 많이 오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아마 갭상승 출발해서 순매수 유입세가 강세가 이루어지는 콘덴코 시장의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야간 선물 상황을 통해서 현물 시장 조금 더 괜찮게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어제 조정도 정확히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장 시초가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시초가 포지션은 약 1960에서 1965포인트 밴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16일자 개파락짜리 구간까지 상승 예상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일단 기술적 지표에 의해서 본다면 60일 이동평균선 1975포인트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왜? 일단 파리 테러 부분 때문에 일단은 뭐 신흥국만 일단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일단 유럽 지수나 일단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큰 상승세로 지금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일단 선물 지표 같은 경우에도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콘덴코의 유지가 되면은 현물 유입세는 가장 큰 흐름 시장이 좀 보일 거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를 보였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물 시장보다는 선물 시장이 가격대가 아직까지는 싸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입장에서 이 시초가의 예상은 1960에서 1965포인트로 일단 예상을 하고요. 일단 어제의 그 갭 하락자리까지는 오늘 다 메꿀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단 반대 매매죠. 공매도, 신용거래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전망세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보수적 관찰을 지금까지 조금만 더 해주시기,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현물 유입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1965포인트 근처에서 이 시초가 갭상승 반등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등이 예상되는 오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방송을 해주셨던 이재강 이사님 말씀처럼 저도 뭐 전략은 좀 비슷합니다. 오늘 아마 전체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약 한 1,800군 회사들이 아마 갭상승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전략 구성을 좀 본다면 다우지수의 저가 유입사는 상승 마감으로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 기대는 나올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의 시력 공급 차질 우려와 오펙의 생산량 감소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내 증시에 그 에너지 관련 업종군들이 아마 좀 큰 포지션을 잡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저가 유입세에 따른 코스피 200군 종목군들이 오늘 아마 상승 모멘텀의 그 업종별 상승 출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도주의 어떤 조정을 받았던 화장품, IT, 자동차, 금융 업종 순으로 상승 기류가 예상이 되는 만큼, 일단 우량주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에 박앤세일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여기서 좀 종목군들을 좀 살펴본다면 IT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26개월 동안 1등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삼성전자인데, 근데 아직까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2만 원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저가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격 대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포지션 잡고, 코스피 쪽에서는 중소형주로 좀 본다고 하면 그동안에 제가 아마 방송할 때도 추천주를 좀 말씀을 드렸던 삼위각기. 그리고 이제 항공주의 그 3분기 실적 약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저가 유입세에 따라서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효자 종목군으로 포지션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주 시즌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배당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까지 한번 이제 좀 지켜보시고, 코스닥 쪽에서는 아마 테마주의 입성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이제 또 오늘 아마 정책 부분이나 아마 얘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 인터넷 은행 테마주가 앞으로 어떻게 시뮬레이션으로 그림이 그려질 건가, 이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2019년까지 인터넷 은행 관련주의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뉴스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업종 테마본으로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당분간은 외국인들의 코스닥 중소형주 움직임들을 한번 지켜보시되 어떻게 매수 유입세가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가장 지금 나타날까, 그렇게 좀 한번 봐주셔야 되고요. 특히 기관에서 요즘 최근에 코스닥의 어떤 기타 법인 쪽에서 입질이 계속해서 지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적인 부분을 좀 본다면 앞으로 중소형주들 이 강세가 4분기 시즌 마감할 때까지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주들도 좀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IT 업종도 좋지만 자동차 부품 코스닥 업체 그 종목군들 섹터별로 한번 지켜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환율 문제도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관건에서 좀 보신다고 하면 아마 중소형주 중에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저가 유입세 아주 조금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략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화장품과 IT 그리고 자동차와 금융업까지 움직임을 좀 예측을 해주시면서 배당주 움직임까지 조금 더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코스닥에서는 정책 테마주, 그중에서도 인터넷 은행 테마주에 대해 조금 더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멘토님께 업종 관련한 질문을 몇 개 더 드릴까 합니다. 먼저 주말에 시내 면세점 사업자 발표가 됐는데요. 어제 그에 따라 종목별 흡입이 많이 엇갈렸습니다. 이 신세계와 두산이 선정되면서 올랐고 롯데와 SK네트워크스가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업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면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군들이 시비가 좀 많이 엇갈렸죠. 그래서 이제 뭐 롯데, SK 면세점 탈락 후 뭐 훅폭풍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단기 주가 부분에서는 좀 불가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증권사 리포터에서는 뭐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냐면 목표가를 하향 이탈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 내용적인 부분을 무조건 그 면세점을 가지고 사업을 벌인다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일단은 그 그룹 자체,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포지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지 무조건 뭐 면세점 부분을 탈락을 했다, 이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한다,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장사를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들이 그 면세점을 참여했던 회사들이 앞으로 이 부분을 리스크를 정리를 하고 확대되는 시장 방향성에서 이 사업 부분이라는 거를 이끌어 갈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 면세점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크죠. 사업 자체가. 뭐 공항 면세점 부분도 굉장히 컸고,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위각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면세 사업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중국 수혜주다, 뭐 글로벌 수혜주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대기업 쪽에서도 면세 사업 부분을 사실로 눈독을 들였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뭐 롯데 월드타이전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매출만 한 5천억 가까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매출의 장사가 잘 되는 거를 면세 사업 부분으로 이어지는
그런 전망세를 꾸준하게 기업들이 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뭐 탈락이 됐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좀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적인 성향에서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을 지금의 어떤 악재로만 보지 말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급락장에서도 코스피가 오늘도 좀 반등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항상 후보로는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내용적인 부분을 지금의 악재가 아닌 앞으로의 좀 포지션을 넓게 그리고 뭐 저가 유지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가다 들으시면서 가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 구성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면세점 사업자의 선정 모멘텀은 이미 반영이 된 만큼 앞으로의 사업 진행 부분이 중요할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약세를 보인 부분들도 악재로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전략 말씀해 주시면서 제약바이오를 조금 더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다시금 제약바이오 상승 랠리가 가능할 것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현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2차 반등의 시작이라고 보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예, 저는 제약바이오와 화장품, 특히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왜 제2의 도약을 하나 그렇게 좀 이렇게 전략 구성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일단 미국의 다우지수에 지금 상장된 기업들을 좀 유심히 어제 좀 지켜본 바로는 최근에 약 한 2달, 60일 거래일이죠. 60일 거래일 동안에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미국 다우지수 쪽에서는 상승률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이 건강과 밀집한 관련이 있죠. 사실 뭐 제약주도 일단 건강 플러스 의학 쪽으로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국내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일단 중국이라는 시장이 G2 미국과 거의 경제 성장률을 맞물리고 있는 대국에서 헬스케어를 지금 중국 정부에서 부흥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모방을 계속해서 중국이 가늠을 하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약주와 지금 사실은 제약주가 실적은 없어요. 실적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기업들이 거의 뭐 한 100분율의 1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지금 움직이는 건 테마라는 얘기죠. 하지만 같이 움직이는 저가 유입세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소액 투자로 가늠을 하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헬스케어 쪽으로 가되 이거를 우리가 내수주와 연결돼서 움직이는지를 한번 우리가 포커스를 잡아 두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제약주를 말씀을 드릴 때 빼놓고 갈 수 없는 종목군들이 또 화장품과 같이 지금 맞물리는 게 뭐냐면 화장품을 지금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들이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을 같이 맞물려서 가는 회사들이 좀 요즘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업종은 약간의 조금 성질은 틀리지만 같이 묶어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제약과 화장품 그리고 헬스케어가 세 박자가 움직여서 충분히 앞으로도 동력성 있게 4분기 끝나는 시점부터 어떤 그 매출 부분 이게 좀 극대화시켜서 갈 수 있다. 그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4분기가 끝나고 내년 1분기 실적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제약 그리고 헬스케어, 화장품까지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감히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속 시원한 답변 주셨는데요. 제약바이오와 헬스케어, 화장품주까지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파리의 테러 여파로 어제 항공주와 여행주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테러 영향이 장기적일지 단기적일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사실 우리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전체적으로 여행과 항공주가 많이 내렸는데 이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급락한 여행과 항공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항공주의 3분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3분기 실적이 지금 약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좀 흔들렸죠.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뭐 글로벌 여행사들도 지금 프랑스 파리 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행자들이 지금 감소가 되면서 또 취소 부분인데 이거는 단기적인 리스크로 지금 그렇게 좀 판단이 들어섰고요. 프랑스가 또 10개월 전에도 또 테러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때도 이런 뭐 수요가 많이 조금 감소가 좀 됐었는데 그리고 그걸 사람들은 사실 망각을 하는 거죠. 망각을 한 상태에서 다시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때보다는 10개월 전보다는 지금 좀 리스크가 그 인명 피해도 많이 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한다고 하면 저는 단기적인 리스크다. 어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신흥국만 여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우지수의 부분은 이거를 하나의 그냥 그 저가 유입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니네가 테러를 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지수로 표현을 한 그런 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아무리 이런 테러가 지금 뭐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계속해서 여파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된다면 지수에 악영향은 있죠. 하지만 일단 프랑스 테러 하나만 본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단기적인 리스크 때문에 항공주, 여행 관련주, 그리고 이제 소비재가 있어야 이런 내용도 한 가지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단기 악재로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분명히 항공주, 지금 뭐 3분기, 4분기까지도 약세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저가 유입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포지션 잡고 일단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4,500원 정도에서 한번 미만에서 잡아주셔도 될 것 같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 항공주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27,000원, 28,000원대까지도 밀렸는데 일단은 저는 대한항공의 어떤 기술적 지표로 본다고 하면 역별 구간에서 32,000원대가 깨졌던 부분까지도 지금 구간에서 한번 분할 매수 접근을 하셔서 단기적으로 한 35,000원대까지도 목표 주가를 잡고 설정을 하셔도 이런 단기적인 악재는 분명히 깨질 걸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프랑스 테러는 단기적인 악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러는 단기 악재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또 항공주 저가 매수 기회로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해주시면서요.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까지 관심을 조금 더 가져봐도 괜찮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야간 선물 마감 상황에 더해서 업종별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이데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데코 멘토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멘토님께서 이 코스피 1960선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어제 코스피 1950선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 테러의 영향이다라고는 하지만요. 글로벌 증시는 생각보다 견조했는데 유독 국내 증시의 타격이 컸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내 시장 반등이 조금 나와줄 수 있을지 오늘 시장 대처법까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국에는 유럽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지만은, 일단 어제 이제 종가가 1960포인트를 좀 지지를 좀 하는 것을, 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렸었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삼성전자는 21선에 대한 이탈이기 때문에, 127만원대까지 열려있는 구간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지난주부터 일단 말씀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126만원까지 일단 거의 근접하게 급락을 하게 되면서 사실 뭐 장중 저가로 마감한 그런 모습들 아마 많은 종목들이 장중 저가로 마감이 좀 되거나 신저가로 형성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앞에서 좀 말씀 좀 드렸지만은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상황이 되겠지만 본 프랑스 당국 자체는 주가 거의 빠지진 않았어요. 마이너스 한 4% 정도 하락한 그런 모습들. 다우지수는 오히려 지금 1% 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굉장히 좀 개인들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굉장히 대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참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프랑스 당국의 주가의 하락도 크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도 상당히 좀 많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일단은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지배적이게 되면서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오르면 매수하고 내리면 매도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증거가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발 이슈나 국제적인 다른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특히나 호들갑을 떨지 않고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잘 판단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일단은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전부 음봉마감한 상황에서 오늘 되돌림파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결국에 이제 어제 사실 이제 코덱스 인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렸었죠. 주가의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종목 코덱스 인버스. 자, 코덱스 인버스를 좀 설명드려서 지난번에 정고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상승했던 정고점이 9,000원대를 맞고 떨어진 이후에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61선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코덱스 인버스가 61선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구간과 함께 어느 정도 맞고 떨어질 확률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덱스 인버스를 어제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종목이 됐던 간에 추가 매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금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번에 좀 반성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 아마 많이 고민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하락파도 이후에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추가 매수 관점은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되겠지만은 낙폭이 과대한 종목일수록 반등의 폭도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1선 이탈 여부 그리고 117만원까지 하락 구간으로 열려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관점이 되겠죠. 127만원 부근까지 하락이 좀 나온 상황에서 일단은 전일 장중 저가로 마감한 모습이었지만은, 오늘은 무조건적인 반등세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다시 한번 130만원대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수 다행히 큰 폭의 하락은 면할 가능성이 좀 높다. 저도 이제 어제 사실 새벽에 중간중간에 잠을 좀 깨갖고 다우지수 좀 확인을 했었는데, 어제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다가 50포인트 올라가 한 새벽 5시, 4시 좀 넘어가서는 이제 한 90% 이상 그 정도로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 세계에서 최고로 급락한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 갭 상승 출발이 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결국에 이제 어제 매도했던 사람들이 결국 매도이 좀 올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금리 인상 전까지만 지수 잘 버텨준다라고 했을 때는 추후의 주가들은 어느 정도 반등 후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열려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어느 정도 상승의 연속성이 좀 나오는지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지난주부터 중반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주 초반에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프랑스 테러가 터지는 바람에 급락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현실화가 되어서 조금 당황스럽지만은, 이번에 하락에 대한 뒷풀림이 빠르게 나와야 됩니다. 빠르게 나와야 어느 정도 주가라는 것이 회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었죠. 이제는 한미약품보다는 센티온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이제 센티온이 그나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약박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고점에 대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상승 포지션에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84,000원을 돌파를 못했죠. 그제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10% 정도 말씀드리고 10% 정도 올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84,000원대를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진 흐름들. 그리고 지난번에 10월 28일 10월 말경에 어느 정도 상승 포지션으로 나왔을 때 상승 과정이 84,300원 정고점을 이번에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상승 포지션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슈팅이 좀 못 나온다라고 했을 때 차익 실현 매물과 실망 매물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정도 일부는 지금 쏟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일선이 안착된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번 또다시 슈팅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셀트리온에서 다시 한번 또 판매약품으로 바톤 터치가 좀 될 것 같아요. 판매약품이 지금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으로 좀 들어온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으로 들어온 그런 상황인데, 자, 결국에 이제 한미약품 다시 한번 상승 포지션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제약바이오의 상승, 한미약품이 단기적인 상승 구간으로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에서 상승 구간에 좀 들어왔을 때 지금 고가 대비 20% 정도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약품도 상승 포지션으로 전환이 된다면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적인 측면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기술 이전이라든지 임상 완료라든지 현재 진행형 ING로 지속적인 재료가 나와줘야 수급적인 부분도 덤으로 딸려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 종목군들 일단은 저희는 매수해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플러스 마감한 보유주가 플러스 마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부터 상당히 중요한 거이다. 자 결국에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들어서 역대 최저치로 지금 대차장고가 어느 정도 지금 소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만큼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결국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하냐의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좀 많으시겠지만은 일단은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보다는 주 후반 그리고 주 후반에 옆으로 기는 모습들 양봉 포지션이 한번 좀 나와준다면은 조금 더 에너지를 응집했을 때도 그때 추가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일단 구강약품 같은 경우 매수를 해서 좀 수익을 내서 그 수익금으로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고 이번에도 또다시 제약바이오로 수익을 낸다라고 했을 때면 그 수익금으로만 추가 매수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하시면서 오늘 장도 잘 보시면서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트라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어제 하락한 지수가 일단 오늘은 반동하면서 어느 정도 되돌림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오늘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장인데 종목별로 추가 매수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주시면서요. 특히 낙폭과대주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에서 다시 한미약품이 상승 구간이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해주신 만큼 제약바이오 움직임 조금 더 면밀하게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 오늘장 대처 방법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시간대 예상 체결지수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일단 코스피 지금 현재 0.54% 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53포인트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반등이 아니고 좀 반락하면서 다시금 출발할 것 같은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0.21% 하락한 657포인트의 상승 출발을 하락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예상 체결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보합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0.32% 상승한 15만 8,500원의 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0.60% 오른 5만 100원의 출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 1.11% 오름세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13만 6,500원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은 일단 강한 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71% 오름세로 83,500원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0.35% 오른 11만 5,500원의 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J E&M 같은 경우도 강한 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7% 오른 7만 7,500원의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장 혼조세로 출발할 것 같은 모습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2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